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TBC의 김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쁜데도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기자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MBN에서 뉴스 PD를 하다가 보도 채널 당시에요. 그러다가 다시 JTBC에 2013년에 오게 됩니다. 기자를 하고 뉴스 PD를 하고 디지털 팀장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 쪽과 관련된 인연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에 이제 경력 기자로 JTBC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손석희 사장이 뉴스9을 시작할 때가 돼서 같이 그 팀에 합류하게 돼서 뉴스를 해서 작년 2월에 봉인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화면상의 얼굴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예. 거의 뒤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다른 방송국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네이버 포털 생중계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콜라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 최근에는 국가대표 관련된 거를 과기부랑 같이 출연연과 함께해서 방송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공간 캡처부터 시작해서요. 재현까지 6개로 나눠 봤고요. 제가 이제 늘 강연 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제 이 8개월 동안 이것과 관련된 탐구를 지난해 11월부터 해오게 됩니다. 어떤 팀이 하나가 생겼기 때문인데 그 8개월 동안 막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방송사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관심을 갖고 탐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접근하게 됐는지를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아마 거의 총정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그래서 최근에 그 경제산업부 쪽 일로 다 넘어가기 전에 그 일을 최근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백화점입니다. 르봉 마르시에라는 백화점인데 보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백화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PD 선배들이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 늘 뭐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그 시점, 어떤 기술을 어떤 시점에 쓰고 그 다음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저도 믿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XR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계속 기존에도 그런 기술들은 있어 왔지만 XR이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부흥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회를 맞이한 것도 어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챕터로 꺼낸 게 공간 캡처입니다. 공간 캡처와 감성이라고 돼 있죠.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은 사무실을 공간 capture한 장면입니다. 제가 왜 공간 캡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냐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360 VR로 이제 처음에 다채널 생중계를 촛불 집회를 처음 해보게 됩니다. 그때 여기 DMC에 있는 업체 세 곳의 그 사장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콜라보를 맺어서 처음에 다채널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채널 생중계를 할 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저도 이게 무슨 기술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술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처음에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기. 이런 허벌판에 나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발전기를 끌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LTE팩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그 다음엔 통신인데 통신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이번에 그 불꽃놀이 아마 불꽃축제 보셨겠지만 불꽃축제에서도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근데 심지어 무슨 LTE팩 할아버지를 데려다 놔도 안정적으로 고화질의 그런 패킷을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라인을 쓰죠. 인터넷망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기술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원시적인 게 더 중요한. 그래서 이렇게 막 발전기 질질 끌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리고 막 달달달달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것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나중에 망사용료 관련된 그 이슈가 불거지면 이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크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영상 자체가. 지금은 저 화면이 지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정책상 지웠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뉴스룸에서 제가 인상 깊었었던 거는 이제 저 장면입니다. 그래서 공간 캡처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 가지 사례를 얘기를 드리죠. 왜 감성에 대한 거. 기술은 항상 감성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한 예를 들어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가시긴 했는데, 그분들이 있었던 어떤 공간이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의 공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의 공간, 그 공간을 캡처해서 영원히 보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되게 그리웠던 사람의 공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간은 없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그 공간을 기록해 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죠. 뭐 대통령 집무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소소하게 그런 어떤 나의 부모님의 어떤 서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공간 캡처는 제가 굉장히 또 특이하게 보는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 사과폰의 라이더 센서입니다. 라이더 센서 앱 구동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노이즈가 많긴 하지만 어떤 물체 같은 거를 캡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저 라이더 센서가 그냥 달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저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 뎁스 카메라의 그런 것들이 상용화가 계속돼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저 공간 캡처입니다. 그래서 공간 캡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지도나 이런 거 이렇게 캡처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네이버 지도나 뭐 다음 지도나 많이 하고 있죠. 구글 지도나. 그런 것 이외에 되게 많은 상업적인 부분을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블록스라고 이제 게임 아실 겁니다. 뭐 늘 나오면 하는 얘기긴 한데, 저는 이 로블록스를 꺼내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꼬맹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코로나 때 어떻게 놀았는지 아세요? 서로 못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놀았는지 아십니까? 화상 채팅으로 놀더라고요. 화상 채팅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화상 채팅으로 놉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와 비슷하다고 저는 봤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산업공학에 있는 그 도요타 마케팅이 대표적이긴 한데, 도요타가 처음에 미국에 차를 팔려고 할 때 뭐부터 팔았는지 아시죠? 장난감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들이 10년이 지났더니 성인이 돼서 도요타 차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산업공학에서 사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분명히 로블록스 이런 게임을 비롯해서 화상 채팅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거기서 놀이 문화를 가졌던 세대가 분명히 10년 뒤에는 또 다른 거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초기에는 되게 어린 친구들, 젊은 층이 옛날 얘기죠. 젊은 층이 썼다가 지금은 노년층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확장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기획자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위기가 닥쳤죠. 맞습니다. 네, 지금 달러가 아주 그냥 긴축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가장 먼저 줄이는 것들이 이런 연구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이 줄고 위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위기라고도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 XR 우리가 이런 확장현실과 관련돼서는 확실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항상 제가 그 관계자들 가서 말씀 들어보면 이거 이미 예전부터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 꽤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약으로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컴퓨팅의 그런 계산력 향상이나 뭐 반도체 기술 이런 것도 뭐 많이 도움은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역시 코로나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자인적인 거를 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키스티 쪽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쪽 본부장님한테. 저희가 이거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 친구를 돌려보고 싶은데, 그리고 학습을 시켜보고 싶은데 대체 뭐 얼마나 듭니까? 라고 하니까 보통 대충 계산해서 뭐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이나 하루에 이렇게 쓰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대략 한 1년 동안 한 1억 좀 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예타를 통과를 했는데, 그 2024년이죠. 내후년인데 아마 내년 말쯤에 완성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 6호기에 GPU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여기 이쪽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뭐 해외 쪽에 좋은 어떤 엔진들도 있기는 한데, 요것도 한번 관심 기울여 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키스티 쪽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지식자산권 관련된 얘기인데, 그 공간 캡처를 하다 보니 지금 오른쪽은 이제 유명한 그 미군 차량이죠. 저것 때문에 실제로 그 차량 회사가 저기에다 소송을 걸었던 적이 있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딩을 캡처했다고 해봅시다. 빌딩을 캡처를 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빌딩을. 근데 빌딩을 캡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뭐 게임이든 뭐들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같은 법 상황에서는 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빌딩의 소유자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건물조차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해소를 하려고 다뤘던 내용을 예전에 듣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지어 빌딩에도 있고, 뭐 사람은 더할 나위도 없죠. 예. 그래서 공간 캡처의 한계는 분명하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나 아주 굉장히 넓은 단위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럼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죠. 그러면 공간 캡처 관련돼서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을 것 같으세요? 공간 캡처를 처음 할 때? 문화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고학자들. 문화재는 그 문화재에 관련된 분들은, 그 고고학자들은 20년 전부터 굉장히 고퀄의 캡처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자기 캡처부터 어떤 성곽이나 성에 대한 되게 메가 정도 되는 캡처를 수행을 해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정부에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연구에서도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러면 아니 뭐 잘 만드는 건 알겠어, 잘 캡처하는 건 알겠어. 근데 제가 왜 주목했는지 아세요? 노이즈를 줄이고 이 방법에 있어서 캡처해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을 알아요. 그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편적으로 수원대에 있는 어떤 한 팀이랑 일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되게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냥. 예.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운의 캐릭터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공개해 드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광운대 쪽 교원기업이랑 같이 해서 저희 이수진 기자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뭐 4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카메라가 전신을 확 찍죠. 동시에 어떤 자세를 취하면 계속 찍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녹음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시간은 넘게, 이렇게 날짜별로 다르긴 하지만 10시간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깅 작업 뭐 이런 것저런 해서 이제 저 우측에 아주 기본적인 친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뒤에가 뭐냐면 베이징의 큐브 센터입니다. 그 뭔지 아시죠? 수영장. 베이징 올림픽 때.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사실상 이렇게 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술 저항이라는 게 그게 쉽진 않습니다. 뭐 지금 보면 되게 어설퍼 보이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도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저널리즘의 근간을 훼손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이수진 기자가 저거를 수트를 입고 직접 목소리까지 해서 한 캐릭터를 갖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연이라고 하면 지연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지만 이제 방송은 못했죠. 결국에는 이제 단신으로 아마 기사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뭐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게임 캐릭터 같아. 그리고 아니면 그래도 처음이니까 누군가는 시도를 해야 그 다음에 더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질 거 아니야. 일단은 지르고 보자. 뭐 이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단신으로 나갔으니까 나간 건 나간 거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 좀 안타깝게는 됐습니다. 그 오른쪽 마지막 오른쪽 개는 이제 언리얼 5입니다. 언리얼 엔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동안의 어떤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 동안에 그래도 한계가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 그 정도로 저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딥페이크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그 사람을 떠서 요즘에는 3-4시간 정도 뜨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3-4시간 정도 떠서 이제 목소리도 학습을 시키는데 목소리도 보통 한 1-2시간 정도 분량이면 되는 것 같고요. 저게 왼쪽에 이제 손석희 전 앵커가 있는데 저기 2015년에 다음에서 제 다음 포털 생중계 그거 이제 다음 네이버 포털 생중계에서 같이 협업을 할 당시에 그때 당시 다음이었죠. 포털 다음에 있는 기술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와요. 목소리를 한 100시간을 넘게 학습시켰더니 저렇게 이제 기사를 읽어줄 수 있는 손석희 사장의 목소리가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이제 실제로 그 다음 포털에서 기사를 읽어줄 수 있게 되는 그 키가 있었습니다. 하면 손석희 사장 목소리를 이렇게 읽어주는. 그러니까 2015년에 있었으니까 한 7년 전 얘기죠. 그랬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그 풀네임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떤 다른 회사의 어떤 이제 사람을 캡처를 해서 교수를 캡처를 해서 어떤 이제 그런 페르소나는 아닙니다. 이제 실제 사람 트윈을 만든 거죠. 디지털 트윈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손석희 사장 때는 목소리만 해도 100시간을 넘게 했는데도 약간 로봇 같은 음성이 약간 들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1시간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조만 잘 학습시켜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 트윈, 디지털 트윈 예전에 보면 이제 MBN에서도 쓰이고 있는 김주아 앵커 같은 경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얼굴 위주로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기만 하죠. 그런데 지금은 프로필샷이나 손짓이나 어느 정도를 미리 캡처를 뜨면 그 어느 정도 손짓과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TTS 이 방식과 합쳐져서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볼륨메트릭과는 좀 다른 길이긴 한데 어쨌든 다른 쪽에서 약간 상업화로 잘 가려고 한다. 그 정도 기술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이냐 실사냐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VFX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까 볼륨메트릭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밑에는 딥페이크 AI로 해서 학습을 시키긴 하는데 확실하죠. 그 볼륨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만 이루어진다면 어디든지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력이 엄청 셉니다. 그죠? 확장력은 굉장히 센데 일단은 그 캐릭터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리깅 아시죠? 리깅이라고 해서 이 처음엔 캡처를 이렇게 뜹니다. 사람이 이렇게 뜨면 약간 깨지긴 하는데요, 목소리가. 이 리깅을 하면 이 이제 리깅이 뼈대 심는 작업이에요. 뭐 여기 전문가들 다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서.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뼈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역이 움직이느냐. 근데 솔직히 저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대역이 불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징들이 쭉 있는데 뭐 지금 제가 보기엔 요 네 가지나 이 다섯 가지의 특징들이 점점 서로 서로 뭐라 그래요? 구분이 안 되게 지금 이제 서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만 사실은 구분이 안 되게 거의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고민했거든요. 지금 위쪽에 있는 왼쪽이랑 오른쪽은 페르소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거를 볼륨메트릭 기반의 어떤 이 기술을 써야 되냐 아니면은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써야 되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두 개가 다 비슷한 필요에 의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철학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도국에서 하는 이런 사례다 보니까 방송 노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방송 노동자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조금만 도와줘도 단순 노동이 되게 뭐라 그러죠? 간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단신 편집 같은 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단신 편집 정도는 인공지능이 해도 되죠.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리포트처럼 되게 노동집약적인 영상이 아니라 굉장히 자료 화면처럼 흘러가는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람이 그걸 잡고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송 노동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NHK를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돼서 봤어요. 그래서 NHK에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NHK 같은 경우에는 일본 방송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화질. 그래서 화질을 높여주는 초해상도 기술 관련된 걸 주문을 하고 그 회사에게 주문을 하고 구독 형태나 뭐 어떤 계약 형태로 해서 계속 디벨롭해가는 그래서 보통 한 몇 억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언어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랑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링크 사업인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문의 단문체 있잖아요. 했다, 됐다. 이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방송체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용 구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뭐 여러 가지 그 법칙에 따라서 케이스가 몇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지금은 이제 제 동기인 안태훈 차장이 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지금 그쪽에다가 넘겨놓은 상태인데 이제 얼마나 부드럽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왜 제가 언어 쪽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가 예전에 한글은 매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매끄러졌거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서 무슨 뭐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구어체로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보도자료나 아니면 옛날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신문 아카이브 그냥 신문으로 예를 들죠. 그러면 신문 아카이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문은 다 됐다 이걸로 다 단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 뒤에가 끝나는 점들이.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오디오 파일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구어체에 대한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나중에 그 TTS로 해서 오디오 클립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예전에 그 언론재단에서 강연할 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지상파가 되게 그때 뭐 이것저것 이제 뭐 막
굉장히 복잡한 시기였었을 때였는데 거기 있는 분이 물어요. 저한테 저기 우리는 그러면 지상파는 지금 JTBC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지상파는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그러길래 저는 도리어 그랬어요. 저는 지상파의 아카이브가 훨씬 무서운데요. 네. 뭐냐면 그동안 방송을 했었던 수십 년의 기록이나 자료들이 쌓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푸는 방법만 알아내면 대단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옛날 영상들 되게 많이 나오죠. 그걸로 굉장한 수익도 올리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거 찾아보면서 옛날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신문도 만약에 이런 게 대방출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걸 풀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저는 이 하나의 도구로 봤습니다. 이 언어 쪽을.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연말쯤 되면 아마 저희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저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같이 만든 거라서 나중에 그거를 더 디벨롭 시키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는 광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강아지가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RGB-D 뎁스 카메라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뎁스 카메라냐? 근데 이 뎁스 카메라도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만약에 뎁스 카메라를 방송국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아카이브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깊이라는 정보가 들어가오기 때문에 기존의 아카이브랑 그거랑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 아예 깊이 영상, 그러니까 이 깊이 자료에 대한 거를 따로 담을 수 있는 아카이브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공사더라고요. 굉장히 대공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거 갖다가 뭐에 쓰냐? 말 그대로 아까처럼 공간 캡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런 영상과 일부 사진만 있으면 굉장히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광고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저기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안 보이는 제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거리 정보가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드라마에서 갑자기 PPL이 꽂혔어. 그러면 드라마를 만약에 그런 뎁스 카메라로 찍었다. 그 장면을. 그럼 거기에 그 제품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움직여도 뎁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카메라의 기본이 뭐였냐면 만약에 ENG에 탑재한다 그러면 ENG 위쪽에 카메라 2대를 놓는 겁니다. 뎁스 카메라를. 그래서 그 정보를 같이 찍는 거죠. 같이 찍어서 보도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이라서 그냥 보시면 되게 편합니다. 합성 부분인데 그 위에 보시면은 저 배와 밑에 그림이 있죠. 저거를 갖다가 저렇게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채색, 흑백에서 칼라 입히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유튜브에도 그런 저기가 많이 있고요. 저 조도는 저는 저게 되게 좀 재밌는데 저게 만약에 밤을 저렇게 낮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저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자동차 기술에는 굉장히 많이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CTV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얘기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밖에 풍경만 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문을 다 디스플레이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경로가 있다면 무슨 하와이에서 내가 달리는 것처럼 다 바뀌는 거죠, 내부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딱 해서 하와이 달리고 있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차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디자인 쪽인데요. 이 디자인 쪽은 저희 영상 디자인 쪽 팀에서, 그러니까 저희 보도 쪽에 있는 영상 디자인 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작권은 치명적이에요. 특히 이제 되게 처음에 시작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갖느냐? 뭐 이것도에선 갑론을박은 있지만 예.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나오죠. 예. 그래서 저 보면은 고의 화풍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 저게 실제로 다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저 레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연구들도 있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뭐 좀 예를 들긴 했지만 캐리커처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흔한 저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누워 있고 뭐를 덮어주고 있다라는 걸 써놓으면 그걸 그렇게 그려주는. 네, 그려주는. 저거 사파 방송에서 사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저게 하나하나마다 그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 방송에서 바로 써야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 그래서 저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초해상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 기술교육대학교 코리아텍이랑 같이 또 교수진이랑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미지를 초해상화해서 4K급으로 끌어올리고요. 아 그러면 이게 뭐에 쓰이겠냐라고 하겠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신문의 일면이 모두가 다 어떤 캡처로 똑같이 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신문만 초해상화 기술로 해서 화질이 확 높아져요. 그러면 어디가 눈길이 갈까요? 모든 신문을 딱 봤을 때. 그 신문사가 눈길이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서도 캡처 화면을 뒤에 월에 많이 쓰는데 그것도 어느 방송 같은 캡처를 다 쓴 데는 다 똑같은 거를 쓰죠. 근데 더 화질이 높다면 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방송국은 야 쟤네는 저런 기술이 있어? 예. 근데 아웃풋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동영상을 조금 더 화질을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미지, 캡처나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해상도가 높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저런 우측 아래에 있는 되게 오래된 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영상이나 아니면 그 핸드폰에 우리가 옛날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면 되게 막 뭉개지고 이상하잖아요. 그거라도 조금 더 이제 화질 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이때 이것 때문에 GPU가 필요합니다. GPU,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360의 얘인데 360을 찍으면 저렇게 그냥 이렇게 360이 약간 이렇게 왜곡이 되잖아요. 한 번에 보면. 근데 그거를 굉장히 선명하게 이 사람만 딱 찍어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 예. 이제 왜곡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론 가기 전에 인공지능 얘기를 하니 제가 그 하나 말씀드릴 게 또 생각나는 게 음악 있죠, 음악, 작곡. 인공지능 작곡을 하는 업체들이 몇 있어요. 카이스트 쪽 관련돼서 졸업한 분들이나 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 작곡도 잘 들여다보시면 되게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저작권이 또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인공지능 작곡이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거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작곡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방송하는 분들은 이제 뭐 화면, 오디오 이거 그러니까 비디오, 오디오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 오디오 중에 하나 차지하는 게 음악이니까요. 배경음악이니까. 자, 다음은 드론입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드론은 허가받는 게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다 예전에 한번 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휴전 국가라서 안보와 관련된 거는 다 걸려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신청해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수방사 뭐 이런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게 만약에
어떤 사건 현장에 드론이 갑니다. 드론이 가는데 카메라 기자나 뭐 사람들이 촬영하러 내리겠죠. 그럼 그 차에서 자동적으로 얘가 그 포인트를 찍어주면 드론이 가서 찍을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 지속 촬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2대나 3대가 같이 가서 한 대가 가서 찍다가 얘가 배터리가 닳을 때쯤 되면 얘가 다시 뜨는 거죠. 다른 애가. 그리고 얘가 다시 와서 충전을 하고. 이런 쪽의 지속 촬영.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군집 촬영이라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피사체를 놓고 동시에 찍는 거죠. 동시에 뜨는 거죠. 근데 군집 드론은 뭐 저기 보시다시피 뭐 많이 상용화도 돼 있고 한데 실제로 밖에서 저 얘기하시는 그 군집 드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저게 바람 많이 불고 그럴 때는 되게 위험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간격이 있는데 그게 예상 외로 무너지기가 쉬워서 그렇게 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진짜 큰일 나죠. 밑에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근데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대 정도의 어떤 하나의 피사체를 놓고서 드론을 날려서 어떤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똑같은 그 코리아텍이랑 뭐를 하냐면 요거 방송 촬영용 드론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송 촬영 피사체를 딱 놓고 점수도 매기게끔.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찍혀야 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실제로 방송 촬영 화면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끔 돌면서 해서 실제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방송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방송 촬영하기도 물론 힘든데 드론이 그 연습하다 되게 많이 떨어져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환경에서 띄워서 할 때도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드론이 싸지 않잖아요. 드론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촬영의 질도 실제 했을 때 높일 수 있고. 그럼 저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 환경 자체가 실제로 바람과 뭐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지금 생각하는 건 저런 환경이랑 도심 환경, 빌딩풍이 되게 세거든요. 빌딩풍 잘못 맞으면 드론이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재 현장도 그렇고요. 화재 현장은 그 뜨거운 기류가 올라오는 게 있어서 드론이 타버리거나 녹아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구현을 해놓는 거죠. 실제 환경과 거의 유사하게끔. 이제 엑살 나오는데 엑살 스테이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 처음에는 요만한 어떤 이렇게 박스 형태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이런 사면 형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저런 라운딩 형태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저거 없이도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 EBS나 뭐 이런 데는 보면 지상파도 보면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뭐가 더 낫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질감이 확실히 덜하다는 거. 저게 나오는 사람이 이질감이 확실히 덜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치면 연기 쪽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이나 이런 쪽에다 단편적으로 이건 이제 그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이제 되게 옛 문화를 다시 이렇게 이런 엑살로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공연에도 제가 지금 여기 저작권 때문에 못 넣었는데 실시간 공연에다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시간 공연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진짜 신박합니다. 와, 이걸 세상에 이걸 공연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나? 라고 할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연 쪽에 훨씬 더, 왜냐하면 이게 이질감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거부감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연기자나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거는 그 저기에 나와 있는 거라 상관없는데 오른쪽 거를 주시해 보실 게, 저는 저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기가 그 코리아텍에 있는 홀로그램이에요. 저게 사람이 실제로 다른 쪽에서 찍으면 저 박스 안에 저렇게 나타나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저는 저거 되게 괜찮게 본 게 만약에 저게 연예인이면 되게 유명한 셀럽이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굉장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괜찮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XR은 뭐 1인 쪽 방송으로도 갈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배경에 대한 그 디자인적인 요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또 일맥상통한 게 공간 캡처가 있으면 디자인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굉장히 힘듭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배경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해보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을 드리는데, 뭐 지금 요 밑에 거는 그냥 거의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의 하나인데, 언제부턴가 그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챌린지나 어떤 그런 도전이나 모험 같은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 방송국 챌린지라고 해서 어떤 생중계 같은 거를 좀 끌어봐서 보여줘서 나중에 어떤 이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뭐 망하더라라도 좋으니 그렇게 해서 보고서라도 배포를 해서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이런 도전들을 하면 그럼 또 언론사들끼리 또 경쟁적으로도 또 이렇게 좀 해보고 업체들이랑 같이요 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언을 하는 건데 인공지능 방송국은 저는 이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기술에 깔려 있는 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XR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은 아시죠? 최근에 그 흰남노 올라왔을 때 그 일본 방송에서 이렇게 태풍 세력한다고 이렇게 솜덩어리 갖다가 실제로 하는 겁니다. 저 아날로그적인 것도 먹히긴 먹혀요. 아날로그적인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저는 좀 저런 챌린지 같은 거 예전에 언론사들이 빅데이터 갖다가 경쟁적으로 했듯이 방송사들이 그런 걸로 했듯이 저런 것도 뭐 많은 기업들도 생겼고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같이 무언가를 꾸려서 저런 챌린지를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막 중원부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저한테 혹시나 궁금하거나 뭐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거는 혹시 해봤더니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메일로 저한테 김민이거든요. 그냥 김민하고 jtbc.co.kr이니까 언제든지 물어주셔도 좋고요. 저는 세종 주재라서 주에 한 3, 4일은 세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잘 뵐 일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당분간 어쨌든 세종에 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이렇게 좀 부족한 강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와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캡처 관련돼서 RGBD 카메라, 뎁스 카메라를 달아서 어떻게 공간을 찍어 온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엔 그래요. 그때 이제 문화재 쪽 관련된 노하우 가지신 분들 그 교수팀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영상으로 찍고 일부 사진들이 있으면 충분히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어떤 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어떤 구조물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구조물을 영상을 찍고 사진 몇 장을 찍어 가면 그걸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기자가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스크린에 서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우주 달 관련돼서 뭐 만약에 한다. 그럼 달에 되게 선명도 높은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걸 받아온다 그러면 그것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우주도 구현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런 캐릭터가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ENG 촬영이랑 별개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선행돼야 될 거는 뎁스 카메라가 일단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 아니면 적어도 뭐 라이다 센서 같은 건 아니어도 그런 것들로 찍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아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노이즈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상품성 있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공간 캡처를 하다 보면. 예,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짧은 그 시간 동안 봤을 때요. 지금은 OTT, 그러니까 방송국들이 대체적으로 OTT 쪽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매체 한계를 넘어서려면 보도도 뭔가 좀 다른 룩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XR이나 이런 기술들, 4차 산업들 기술들이 그 컨텐츠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보는 게 더 다채롭지 않을까요? 물론 뭐 지금 방송에서 실현되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NHK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아니 그쪽 방송국들이 그 좋은 거를 쓴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기술을 쓸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왜냐면 화면 보면 뭐 그냥 자막 나오고 영상 나오는데 이게 뭐 대단하겠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그 굉장히 초해상도 기술들이 적용이 된 화면을 한 번 더 되게 고화질로 높여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세팅하면은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 볼륨메트릭으로 캡처한 그 캐릭터가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되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잘.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이 있죠. 라이브로 가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처리 속도가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험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럼 딥페이크를 이용한 뭔가 진행을 생방송을 하겠다. 그럼 무조건 이건 지연 방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송은 어쨌든 완결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 방송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뭐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나아진 거죠. 예. 나아진 거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센서 뭐 반응하는 거 이거 아마 그 소통과 관련된 얘기일 텐데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웬만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일부는 자기 캐릭터 아마 가지고 계실걸요? 언리얼로 돌릴 만한 그거 이제 되게 앱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그런 거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표준화가 되면 그런 쪽에 참여도 가능할 겁니다. 그냥 뭐 게임의 일종이니까요, 일종의. 게임 캐릭터가 로블록스처럼 게임 캐릭터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인터랙티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그러려면은 그걸 수용할 만한 서버 용량이랑 어떤 망과 관련된 그 무게가 엄청날 텐데 이제 그 부분이 5G로 제가 보니까 5G로도 이게 좀 비관론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직진성이 강해지니까 결국에는 뭐 6G로 가더라도 용량은 많아질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은 중계기도 필요하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장단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접점을 어디로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거의 협업 위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은 이제 보도 쪽만 제가 약간 그 탐구를 했었어서 그래서 지금은 업체들이랑 거의 협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볼륨메트릭 캡처 장비도 한 번 대여하는데 하루가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뭐 갖추고서 어떤 뭐 엑셀 스테이지라든지 뭐 그런 것도 갖춰놓으면은 좋기는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어떤 업체나 어떤 이런 뭐 산업진흥원이나 어떤 각자 그런 지자체에서도 기구가 있잖아요. 뭐 여기 DMC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 뭐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인공지능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오늘 클라우드 얘기는 좀 빠져 있었습니다만 네네.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네. 어떤 뉴스의 신속성을 드라마틱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기자가 찍으면 그 영상이 바로 클라우드로 나가고 네. 클라우드상에서 바로 편집을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송출 준비까지 돼서 나갈 수 있다. 이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더 나가서는 뉴스 제작 시스템 전체가 네. 나가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좀 더 지금까지는 제대로 해낼 수 없었던 예.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해결해서 예. 방송을 한다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분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제가 뭐 S사는 너무 잘할 지금도 뭐죠? 아카이브도 뭐 새로 구축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이제 탐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단신 편집이나 그러니까 그런 영상 편집은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클라우드에 아카이빙이 돼서 올라간다. 그게 올라가면 그게 자연적으로 바로 쓸 수 있게 어느 정도 가공이 되는 거죠. 가공이 되는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데스킹도 또 필요할 거고, 그럼 이제 이게 후반 작업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싸움일 텐데,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민감한 보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총각을 정말 다투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면은 굉장히 빨리 내보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한 좀 다르게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것도 제보 시스템과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다면, 예, 그러면 더 이제 풍부한 그게 이제 그 클라우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제보 영상들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보면 다 가지각색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보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는 진짜 예.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를 뿐더러 디지털 콘텐츠로도 제작이 충분히 가능하고 뭐 라이브로는 더할 나위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말 그대로 지연으로 할 수 있는 또 최선의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지금까지 JTBC 김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